30년 전 제 인생은 바닥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친척들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세상이 참 차갑고 잔인하다고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매서운 바람은 온몸을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폐지를 주우며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얼어붙은 손으로 종이박스를 줍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멀리서도 어쩐지 이상하리만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너무 얇고 낡아져 있었고 발은 신발 구멍 사이로 드러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손과 몸짓을 보며 저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 혼자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다가가서 아이 앞에 섰어요. 가방 안을 뒤지니 제가 가진 건 마지막 삼각김밥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폐지를 팔아 어렵게 산 유일한 음식이었어요. 저도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거라도 먹어. 저는 삼각김밥을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에서 삼각김밥을 받아갔습니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먹어. 나는 괜찮으니까.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뜯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먹고 난 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년과 함께 시장을 떠돌았습니다. 아이는 제게 철수라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집에서 괴롭힘을 받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길에서 떠돌았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떨다 보니 이제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됐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철수를 그냥 둘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힘겹게 사는 사람이었기에 철수를 끝까지 책임질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그 아이가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폐지를 팔아 얻은 몇 푼으로 따뜻한 어묵을 사주었습니다. 철수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겨우 온기를 되찾았고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철수를 시장 구석에 데려가 폐지와 박스로 자리를 만들어 함께 잤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철수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길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길에서는 절대 먼저 믿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철수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철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철수를 고아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제가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고아원까지 가는 길 내내 철수는 제 손을 꼭 붙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말을 아꼈어요. 고아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담당 선생님께 철수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입니다. 철수를 두고 돌아서려는 순간 철수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꼭 다시 만나요. 꼭이요.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철수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폐지 더미를 뒤지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와의 작은 인연은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어줬기를, 그저 무사히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그 작은 인연이 30년 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단지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철수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온 이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저 자신도 제대로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였으니 철수를 돌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그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고아원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혹시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을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철수가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마지막 말, 꼭 다시 만나자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었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 삶은 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 몇 푼을 벌고 그 돈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참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리의 삶에서 배운 건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외면했죠. 제가 도움을 구하면 되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과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의 모습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기억을 붙들고 있으려고 애써도 고된 삶 속에서 그마저도 점점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철수의 그 작은 손과 떨리는 목소리는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버텨야 할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도왔으니까
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숨이 가빠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겨우겨우 폐지 몇 개를 더 주워 팔고 남은 돈으로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먹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노숙자가 저을 일으켜줘서 겨우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었죠. 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거리에서 얻어먹은 음식으로 연명하면서도 늘 철수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수를 찾아 나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만큼 모든 게 버거웠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들리곤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사는 거야? 한심해.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 않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수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렸던 기억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살렸으니까. 나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의 한쪽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저는 이상하게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힘들기는 했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면 멈출 수 없었기에 저는 기어이 폐지 수레를 끌며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병든 거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다행히도 한 사람이 119에 신고해 주었고 저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곧 문제는 병원비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나 가족분 계십니까? 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병원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실 수 없다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게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아직 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저를 붙들어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약 한 봉지와 진통제 몇 알을 손에 쥐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로 돌아온 저는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상처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난 상처는 덧나고
감염된 부위는 염증으로 부어올랐어요. 고통은 점점 심해졌지만 병원에 다시 갈 돈은 없었습니다. 길에서 도움을 구해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병들고 더러운 존재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를 지나가며 손사래를 치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왜 여기서 죽치고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손에 몇 푼의 동전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빵 한 조각이나 작은 음료수를 사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끝없이 추락하는 느낌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의 얼굴도 희미해져 갔고 그의 이름을 부르던 제 목소리도 사라져 갔습니다. 이젠 제 삶에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꿈꾸지도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 한쪽 모퉁이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고 있었어요. 저 사람 여기 며칠째 저러고 있어.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제 삶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철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 조금이나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지만 마음속 작은 희망 하나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의 삶은 변함없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디선가 저를 기억해 줄 한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저는 다시 한번 삶의 끝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날도 저는 시장을 돌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은 여전히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외면했습니다. 그런 시선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겁고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도 곧게 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는 음식 있나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돈 벌어서 사드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장 한쪽에서 정장을 입고 저를 빤히 바라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입고 있는 옷은 값비싸 보였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할머니? 저를 부르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멀끔한 남자가 그 철수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철수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철수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제가 건넨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던 그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이에요. 할머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제 말은 흐려졌지만 철수는 제 손을 꼭 잡고 흔들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준 그 삼각김밥 덕분이에요. 그날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철수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성공을 이룬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은 한결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그 철수 맞니? 믿을 수가 없구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철수예요. 그때 할머니가 준 삼각김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잊고 지내려 했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기적처럼 제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제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저랑 가세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멍해져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제 팔을 부드럽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시장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차로 저를 데려갔고 그 차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에 맡겨진 후에도 할머니를 떠올리며 힘을 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꼭 성공해서 다시 할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 하나로 그는 공부에 매달리고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백만장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대단하다. 철수야. 철수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단한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기적을 만난 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배고픔에 지쳐있던 제가 철수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건넨 작은 삼각김밥 한 개가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제가 버린 희망을 다시 되찾아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느꼈습니다. 철수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말 고맙다. 철수야. 정말로? 그리고 철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제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책임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와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같았습니다. 철수와 다시 만난 후 제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단호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든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분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철수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는 매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고맙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철수가 그토록 성장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거든요. 병원에서의 생활은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세심한 보살핌. 모든 것이 낯설고 꿈만 같았지만 철수가 제 곁에서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제 몸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누워만 있던 제게 철수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직접 손을 잡아주며 응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철수가 자주 찾아와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치료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병원 생활은 끝났으니 새로운 집으로 가셔야죠. 새로운 집이라는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새로운 집이라니 무슨 소리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 집이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가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철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넓은 정원과 화려한 외관은 제가 평생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여기서 저와 함께 지내시면 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새 것 같고 빛이 났습니다. 철수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곳에서 편안히 쉬시면 됩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삶을 이제라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할머니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철수와 함께 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저를 돌봐줄 도우미도 있었고 매일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철수는 매일 제게 다가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갚아야 할 은혜는 너무 많으니까요. 철수는 매일 바쁜 일정 중에도 제 곁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삶은 바빴겠지만 그는 항상 시간을 내어 제게 신경을 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죠? 그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철수는 저를 위해 새로운 옷을 사주고 제 방을 따뜻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제게는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인가? 가끔 혼자서 그렇게 되묻곤 했지만 철수는 언제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이 모든 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점차 철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고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게 다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 순간 저를 배려하며 제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철수를 보며 그동안의 고된 삶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절대 힘든 일은 다시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수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저는 비로소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생활하며 제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추위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깨끗한 침대에서 잠들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기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길에서의 고된 세월 동안 제 눈에 밟혔던 수많은 노숙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문득 거리에서 함께 생활했던 철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제게 구걸하듯 건넸던 작은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시린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지금 제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없었다면 혹은 제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제게 이런 기적 같은 삶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도움으로 철수를 살렸던 그때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철수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수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거리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너한테 받았던 은혜를 제대로 갚는 것 같아. 너의 생각은 어떠니?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거리의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의 제안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재단이라니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구나. 너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정말 고맙다.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쥐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재단 설립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네트워크와 자산을 활용해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재단 설립 후 철수는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매일 쉼터를 방문하며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때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노숙자 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한동안 밥을 굶어 쓰러질 지경이었던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쉼터뿐만 아니라 철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제게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장되었고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매체 앞에서 항상 저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재단은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단 활동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저는 직접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낀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세요. 할머니의 마음을 알지만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업을 얻고 집을 마련하며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은 이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수와 저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철수야,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제가 감격에 겨워 말하자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처럼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철수와 제가 만든 이 재단은 저희 둘만의 은혜 갚기가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한때 거리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티던 제 삶은 이제 철수와 함께하는 평온한 나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철수는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고생하셨던 날들은 다 잊으시고 앞으로는 행복만 누리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저를 힘겹게 했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와 기쁨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철수와 함께 거닐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겪었던 차가운 시선, 배고픔에 쓰러질 듯 했던 날들, 그리고 철수를 만나게 된 그날. 모든 순간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길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철수와 제가 함께 만든 재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굶주리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고통 속에서 헤매던 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쉼터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한 노숙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저에게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건 할머니의 선행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할머니가 만드신 선물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그의 말이 너무나 겸손하고 진심이어서 제 마음은 늘 따뜻해졌습니다. 그 작은 삼각김밥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 이렇게나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흔들리는 거리에서 옛날에 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나는 언제나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외로움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라는 아이를 만났던 순간은 마치 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내려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나 큰 우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할 수 없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철수가 제게 주는 행복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선행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행복하단다. 하지만 철수야, 너도 행복해야 해. 철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일, 그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로 인해 나의 삶까지도 바뀌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었고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철수를 만나 그를 도왔던 그날, 저는 제 운명을 바꿨고 철수는 그의 운명을 통해 세상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그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가 본 것은 세상과 연결된 작은 실타래였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제 삶의 결론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화를 느낍니다. 철수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 속에서 과거의 모든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한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작은 선행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오늘도 철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삶은 마치 한 줌의 바람 같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홀로 걷던 날들, 세상의 외면 속에서 살아남으려 버둥거리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하나의 거대한 파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끝에서 철수를 만났고 작은 삼각김밥 하나가 씨앗이 되어 그의 삶과 제 삶,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삶에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희망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던 그 빛은 우리의 선택으로 더 밝아졌고 서로에게 닿아 더 큰 세상을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제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삶이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우리가 만든 작은 물결은 먼 곳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희망이 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